예, 안녕하세요. 예, 경희사이버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 백승건이고요. 저는 그 경희사이버대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글쓰기 강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내 삶을 펼치는 글쓰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죠? 예,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글쓰기야말로 마치 우리 삶의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글쓰기는 그 분야의 어떤 일들의 성과를 내는 또 그 분야의 일들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 그런 마스터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이제 홍보석실 행정관을 지냈고요. 거기서 대통령 보고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8년에 이제 청와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주로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업무용 글쓰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오늘 이제 강의를 또 듣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또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내고 이제 이 문재 대통령님이 또 청와대 와서 강연을 하라 그래서 작년 그 2월 달에 또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제 영빈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두려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글 쓸 때마다 두렵죠, 그죠? 예. 참 우리 어떤 글쓰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게 두려움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이 해밍웨이 같은 대작가도 나는 항상 글쓰기가 어려웠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글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좀 쉬워지겠죠,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빈 상자가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 빈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둠만이 가득 차 있죠. 상자 옆구리를 제가 이제 구멍을 딱 뚫어봤어요. 아까. 그러면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이 구멍 밖으로 이렇게 슥 나오겠죠,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리학 교과서를 새로 쓰게 만드는 거가 될 겁니다. 네. 절대 이 구멍 속에 있는 어둠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구멍 밖에 있는 빛이 구멍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빛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왜 어둠은 이동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쉽고도 어려운 질문 같죠, 그죠? 여러분들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들은 움직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상자 안에 어떤 연기나 물을 넣었다고 한다면 구멍을 뚫으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반대말을 하니까 어둠도 빛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모르거나 오해한 상태를 우리는 바로 이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쓰기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의 어떤 정확하게 알고 오해를 극복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잖아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그냥 새끼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글쓰기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 글쓰기 어떤 두려움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국어 시간에 주로 시, 소설, 에세이, 희곡 이런 거를 교재에서 이제 글쓰기를 배웠죠. 예. 이건 문학 글쓰기의 세계입니다. 이 문학 글쓰기의 세계는 이 어떤 예술의 세계이고 또 재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나와서 어떤 글을 써야 되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또 취업을 하려면 자소서 써야 되고 뭐 이메일 같은 거 자소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 글쓰기가 아닙니다. 실용 글쓰기예요. 실용 글쓰기는 이 예술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기술의 세계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차이는 뭐냐면
이 예술은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술은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칙과 공식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 기술의 세계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왼쪽에 있는 이 시, 소설, 에세이, 문학 글쓰기의 세계만을 배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글쓰기의 세계 전부인 줄 알아요. 아까.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로 이런 문학 글쓰기, 예술 재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즉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이 평균적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떤 기술, 즉 법칙과 공식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 글쓰기는 문학 글쓰기가 아니라 공식 매뉴얼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글쓰기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운전면허 많이 비유합니다. 운전면허를 이제 따는 과정 자체가 이 기술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와 우리가 이 실용 글쓰기 세계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운전면허 한번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운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글쓰기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또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칙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법칙 가운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구성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겸 문인.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잘 쓰려면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려면은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읽고 다독, 다작,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다독, 다작, 다상량만을 한다고 해서 결코 글쓰기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성이죠. 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글, 모든 생각 속에는 한 채의 집이 들어있습니다. 구조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전략을 잘 알아야만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막연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구성을 알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죠. 자, 안정요 씨라고 이제 이 소설 하얀 전쟁을 쓰기도 했고 뭐 음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작을 쓴 안정요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쓰기는 집짓기다. 집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 필요하죠. 그죠? 그 설계도처럼 바로 이제 구성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배우는데 어휘력이나 문장력, 표현력, 문법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알려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구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성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문법들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성을 학교 때 다 배웠어요. 아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보면 3단, 4단, 5단 구성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죠? 우리 이거 학교 다닐 때 이 구성 배워가지고 뭐에 써먹었죠? 주로 시험 볼 때 써먹었지 않습니까? 예문 탁 내주고 다음 예문은 구성이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그럼 이제 그때 이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성의 원리를 그냥 이렇게 시험 볼 때 써먹은 것으로 끝. 이것을 이제 글쓰기로 연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구성 원리를 배우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3단, 4단, 5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세 가지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자, 보면은 서기, 발단. 자, 글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 결말. 마무리를 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세 개로 보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3, 4, 5단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중간을 이어가고 마무리하는 것. 여기서 이제 모든 글의 구성 원리가 이제 수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 중간, 마무리 이렇게 이제 글이 구성된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적용하려면 시작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또 중간은 뭘 하고 마무리를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작은 한마디로 낚시입니다. 자, 낚시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는 게 바로 낚시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글을 쓰면 내 글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읽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알리바이가 필요한 겁니다. 예. 뭔가 이렇게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야만이 그 글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 것이죠. 이 흥미가 떨어지면 앞부분 읽다가 그냥 이제 중간에 다른 글로 넘어가겠죠. 그죠? 우리 신문 볼 때를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각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런 어떤 관심과 흥미, 바로 유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작이 할 역할들입니다. 자, 중간은 뭘까? 중간은 바로 리즈닝, 근거입니다. 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작에서 관심 흥미를 느꼈죠, 그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중간에 할 역할입니다. 이 근거는 다양한 방식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논리도 있을 테고 사례, 뭐 사실, 인용, 비유,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간은 바로 그렇게 다 근거라고 하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바로 메시지죠. 그냥 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글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고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메시지를 끝나는 바로 이런 글들이 이제 어떤 구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머릿속에다 잘 두고 어떤 내용을 써야 가장 관심 흥미를 낚아챌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택은 좀 쉬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게끔 근거 메시지를 가면 되니까요. 자, 예문을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은 이제 장하준 교수라고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 영국에서 지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죠. 이분이 쓴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6살 난 아들이 있다. 이름은 진규다. 아들은 나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아들의 의식주 비용과 교육 및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내 아들 또래 아이들을 수백만 명 벌써부터 일하고 있다. 18세기에 살았던 다니엘 디포는 아이들은 4살 때부터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 시작 부분부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6살 난 아들에게 직업을 갖게 해야겠다. 돈을 벌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자가. 더구나 이 필자는 누구예요? 예,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말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의 교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강력한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호기심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 글을 결코 놓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풀 때까지 이 글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피싱인 겁니다. 예. 우리는 글 속에서 바로 이런 피싱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리즈닝, 근거라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는지 볼까요? 자, 2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진규에게 돈을 벌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성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알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생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또 미래 아이 발전에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또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게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근거들 제시하고 있죠. 그죠? 한 대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근거를 듣고 이렇게 납득이 되나요? 잘 납득이 안 가죠. 그죠?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죠?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기에는 여러분이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을 다 읽는 거죠. 독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신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독자가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아마 이런 심리 상태일 거야. 이런 심리 상태를 감안해서 그 다음 글을 또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근거라고 한다면 3번은 반박 근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박 근거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이제 6살 먹은 아이를 노동시키라 몰아낸다면 아이가 약삭 빠른 구닥기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뇌수술 전문이나 핵물리학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죠. 만일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10년 이상의 보호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절약되는 돈을 보고 희죽거리는 것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또 반박 근거를 제시하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리즈닝인 것이죠. 어떤 것들은 이제 그냥 근거로만 이렇게 쭉 이어질 수도 있고 이 글처럼 이렇게 근거와 반박 근거를 이렇게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또 제시할 수가 있죠. 자, 마무리 볼까요? 자, 내가 이렇게 여섯 아들 진규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개발도상국에는 급속하고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의 주장과 금전 논지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은 진규처럼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개발도상국에게도 자유무역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10살 아들 진규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메시지를 딱 주고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바뀌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무역주의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의 생각의 전환들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에서 피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리즈닝을 하고 있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이게 피싱, 리즈닝, 메시지 이걸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써야 되나? 결코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성의 사용법은 일단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예, 초고를 쓰는 거죠. 초고는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쓰는 게 좋아요. 너무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초고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시자로 가져갈까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이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 가운데서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문장 쓰려고 끙끙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 다 보내요. 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쓰기 쉬운 것부터 술술 쓰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무엇로 피싱을 해야 될까? 즉, 첫 문장 시작은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쓴 것 가운데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나머지 어떤 리즈닝이나 메시지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구성의 원리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수다 떨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뇌가 잘 활성화가 되죠. 그죠? 근데 글을 쓰는 건 어떻게 돼요? 글을 쓰는 것은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서 예, 죄송합니다. 전달할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야 돼요.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코끼리처럼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담아내는 것은 가정냉장고처럼 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택, 즉 요약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자, 우리가 쓰는 글은 컨텐츠, 아이디어, 텍스트를 재료로 해서 글을 씁니다. 컨텐츠는 유형무형의 내용이 컨텐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컨텐츠입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텍스트는 활자되어 있는 자료들이죠. 우리 이런 걸 재료로 갖고서 재료로 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얘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사과씨가 있죠, 그죠? 사과씨를 두 남자가 파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사과씨 같은 핵심을 갖고 있어요. 또 핵심을 둘러싸고 넓게 과육이 있죠, 그죠? 이 과육은 바로 참조입니다. 참조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바로 레퍼런스,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과시를 중심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참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하겠죠. 그죠? 바로 그래서 핵심과 참조를 잘 알고 핵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핵심이란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골자, 요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뜻 쓰입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하나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바로 이유와 근거죠.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최종적 결정, 궁극적 판단이 바로 용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용건 때문에 쓰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결정의 내용을 전할 거야, 이런 판단의 내용을 전할 거야.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 갖고 독자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유와 근거라고 하는 바로 이제 두 가지의 수단이 필요한데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근거는 사례, 또 뭐 인용, 비유, 통계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들이 바로 이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근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서 추상화 보편하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논리개념 추론. 바로 이 이유와 근거로 우리는 바로 용건을 설득하는 것이죠.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 이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 글에서 우리가 이제 용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자,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은 말이란 매개체 없이도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사진을 찍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타인에게 말 걸기 어려워지는 단절 시대가 찾아왔다. 어느 때보다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가장 쉽고 흔한 소통조차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용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용건만 전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공감이 딱 선뜻 공감이 되진 않죠, 그죠? 맞는 말 같아. 근데 딱 공감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근거입니다. 자, 근거는 뭘까요?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자, 배달앱. 자, 배달앱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 꾹꾹 누르면 이 음식을 배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이게 하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셀카봉 때문에 누구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도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소통이 어려운, 말을 통한 소통이 어려워지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구나가 설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글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세 번째 문단에 탈무드가 나오죠. 탈무드는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탈무드는 참조예요. 탈무드를 빼도 이 글의 어떤 논지를 전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빼도 이 글의 어떤 논지를 전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참조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붉은 글씨,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글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어떤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핵심은 꼭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핵심과 최대한 가까운 애들을 바로 이제 그 참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보시면 이제 배달앱, 셀카봉, 탈무드, 용건 이렇게 네 개의 내용 단락이 이 역할을 해서 바로 이제 독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의 법칙이 잘 구현됐기 때문에 사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바로 이런 핵심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 편리함 때문에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타인에게 말 걸기 어려워지는 단절이 찾아왔다. 이게 이 글의 용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거를 보면은 배달은 말이 필요 없이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 누르고 결제하면 된다. 셀카봉은 사진 찍으시려는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잘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 글쓰기는 다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자, 회기역을 갔다 왔어요. 이 동작을 묘사하는데 몇 문장이면 가능할까요? 네, 한 문장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강의장에서 회기역까지 갔다 오려면은 굉장히 많은 연속 동작을 요하죠. 그죠? 그렇지, 우리 그거 다 쓰지 않죠? 그냥 백승권 강사는 회기역을 다녀왔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 요약해서 바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또 글쓰기는 생각을 요약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요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기에 제일 좋은 텍스트가 바로 신문 칼럼입니다. 신문 칼럼은 분량이 얼마 안 되죠. 대략 원고지 한 10매 내외인데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지식, 경험, 통찰을 정말 딱 응축해서 쓴 글이 바로 칼럼입니다. 칼럼.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용건은 뭘까? 근거는 뭘까를 이렇게 적어도 빨간 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독자를 설득하고 있구나.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것. 또 더 나가서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게 글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갈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이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7시 30분에 집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고장났습니다. 허겁지겁 택시를 잡았으나 오늘따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 택시는 꽉 막힌 도로에서 거부기가 됐습니다. 결국 학교에 30분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행정실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 2학기 학교 체육관 보수권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처가 대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심할서 경위서죠. 그죠?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바로 글쓰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쓸 때도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심할서 경위서인데 여기에 용건이 어디 있을까요? 용건은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죠? 이거를 보면은 앞부분은 지각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전제가 쭉 설명되어 있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용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용건을 우리가 이제 뒤로 보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건이 뒤로 가면 결론이라고 되고요. 앞으로 보면 주장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학적 표현이죠. 논리학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과 주장은 이제 같은 용건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제라고 하고 전제가 또 뒤로 가면 근거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용건의 위치에 따라서 일이 바뀌지만 결국 용건이 있고 근거 이유가 있는 셈이죠. 우리 용건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주 선생님이 갑작스런 지방연수로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예정된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방과 후 시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경원 선생님은 이번 주 다른 요일에 일정을 내기 어렵고 다음 주는 화수요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철 선생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목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구 모임 결과 발표는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모임 일정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로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떤 학교에서 이제 이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이 선생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여러분들 이 이메일의 용건이 어디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이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용건입니다. 그러니까 용건을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미괄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미괄식으로 글을 쓰면 이제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김 선생님의 사정, 조 선생님 사정, 최 선생님 사정, 연구 모임 장소, 또 결과 발표. 무려 5개의 사정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야 필요해서 이 얘기하려고 아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을 때 주의력이 점점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제일 나빠졌을 때 바로 이 용건을 만나겠죠. 그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용건을 한번 앞으로 보내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볼까요? 이번 주 화요일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연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김성 선생님이 참석할 수 있고 조경원 선생님, 최철 선생님 일정에도 맞습니다. 연구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목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 발표 준비라 늦어도 수요일까지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량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용건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이메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설득력이 점점, 그러니까 분량은 적어졌지만 설득력은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흥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단체가 만든 바로 안내문입니다. 무슨 안내문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에겐 소중한 강복을 선물해 주셨지만 가족들에게 가난이란 멍에를 물려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10%를 조금 웃돕니다. 거기다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두 집에 한 집꼴이었고 중졸이 학력이 55%를 넘는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서중성 명예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친일파우선은 선대의 부하 명예를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독립유공자로서는 선대의 가난과 피해를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1, 2, 3, 4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글의 용건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용건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죠? 용건은 5번, 6번을 가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흥사단은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 40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독립유적지를 탐방 활동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가야 이제 결국은 그 용건을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글은 끝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끝까지 가능성이 없죠. 우리가 보면 대충 아는 내용이죠. 그죠? 독립유공자 후손들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그냥 건너뛴단 말이에요. 5번, 6번은 전달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글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죠? 아울러 이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건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용건을 앞으로 보내야 되죠. 그죠? 앞으로 보내면 이 안내문의 시작뿐만 읽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독립유공자를 도와야 되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설득력이 강화되는 이런 글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정보 전달, 바로 이런 실용적 목적의 글쓰기는 두 가지가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또 미괄식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미괄식이 좋은 케이스인지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하버드 로스쿨 학생이 부모님들과 졸업전 앞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거리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들은 폭동과 난동을 일삼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을 동원해 공산주의자 우리나라를 시호시탐탐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력을 동원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안팎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긴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그 학생은 청중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한 것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딱 그냥 반전이 생기죠. 그렇죠? 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용건이에요. 자, 바로 이런 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스토리텔링 글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로 독자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글쓰기가 바로 스토리텔링 글쓰기죠.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가 전부 다 이 바로 스토리텔링 글쓰기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용건, 즉 결말을 미리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그건 맨 나중에 보여줘야만이
독자한테 어떤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 글쓰기는 미가식이 더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근데 독자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읽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겠죠. 그죠? 중간에 얘기 재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을 잘 짜야 되는 이런 과제가 이제 바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신영복의 여름징역살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린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중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0초씩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바로 용건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글은 뭐냐면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통념을 깨트리는 바로 통찰의 글쓰기, 철학적 통찰의 글쓰기죠.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용건을 제시해야만이 울림들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보 전달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글들은 두 가지 좋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감동, 재미, 통찰, 뭔가 이런 그 세 개의 글들은 미가식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글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미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양괄식이 있습니다. 양괄식은 이제 이렇게 용건을 앞에도 제시하고 뒤에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맨 앞에 비교의식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소득을 비교하는 사람은 질투심 때문에 두 배나 더 불행을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용건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용건이 또 뒤에가 맨 마지막에 또 있어요. 부유한 4번 보세요. 부유한 지역 사람들은 주변과 자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우게 돼 오히려 쉽게 삶을 비관한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이 바로 근거죠. 그죠? 2번에 프랑스 그 앤드류 클라크 박사 연구팀들의 그 연구 조사 논문, 또 앤드류 오스왈드 교수팀 연구,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앞에 있는 1번과 4번의 이제 근거들이죠. 이 양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갈식인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용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임에 따라서 양괄식도 좀 써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글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두 갈식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렇죠. 용건 있죠, 용건. 예. 이 용건은 이제 결론 주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용건은 바로 결정하는 내용,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결정 판단 내용이 바로 용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 판단부터 얘기하는 게 바로 두 갈식이죠.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들은 독자들은 궁금하겠죠. 그죠? 왜 저렇게 결정을 했지? 왜 저렇게 판단했지? 궁금할 겁니다. 바로 그걸 이유로, 이런 이유로 결정했어, 이런 이유로 판단했어요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유는 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배달앱 셀카봉의 슬픈 이면이라는 글에서는 용건하고 근거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근거를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이유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와 있어. 독자들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 의문들을 계속 풀어주는 과정이 되고요. 미시 내용의 이제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하나의 피라미드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거의 그 글의 거의 한 7, 80%는 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내게 비행기,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한 여행기가 주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비행기를 선택할 것이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방송 보도는 내 선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통계적으로 항공여행은 기차 여행이나 배 여행보다 매우 안전하다. 또한 방송 보도로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기차 또는 버스에 의한 사고가 더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가 더 크게 보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비행기가 더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보다 기차나 버스가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게 된다. 설령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편리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 보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여행수단이다. 또한 우리는 항공여행을 통해 가장 덜 피곤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해 비즈니스 또는 휴가를 준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실제 가능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비행기 사고에 대한 TV 뉴스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나는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확률을 기억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예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이 논리 피라미드 용건 이유 근거가 보였나요? 예, 아마 이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이제 학습 능력이 탁월하신 분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한번 용건부터 찾아볼게요. 자, 용건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첫 문장에 있죠, 그죠? 여행기가 주어진다면 비행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용건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있어요. 나는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고 가능하다면 확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 양보하시라 했죠, 그죠? 앞에 용건을 한번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번 제시하는 거죠, 약간. 예. 이렇게 이제 용건이 제시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항공여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편리한 거죠, 그죠? 예, 안전함과 편리함.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이유입니다. 그럼 뭐가 안전할까요? 통계적으로 항공여행이 기차나 배보다 사고 확률이 더 낮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방송 보도 때문에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통계와 투자가 안전함의 근거죠. 편리함의 근거는 가장 빠른 여행 수단이다. 그 다음에 가장 덜 피곤하다.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이 글에 이제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공을 계속하겠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갖겠죠. 아니, 항공을 왜 계속하지? 자,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전하잖아요. 또 편리하잖아요. 뭐가 안전한데? 통계로 훨씬 더 사고 확률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 항공사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뭐가 편리한데? 빨라요. 그리고 덜 피곤해요.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딱 정합성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합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공여행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를 빼서 이유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 합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연역법이다. 연역법. 연역법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설정하고 그 대전제에 따라서 용건을 논증하는 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역 명제가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 명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명제죠, 그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대명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바로 전개하는 게 바로 이제 연역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란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대전제를 빼버리고 그냥 이제 이유의 합으로 용건을 결정하면 그냥 항공을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귀납법이 됩니다. 이 연역과 귀납은 바로 이제 논증 방식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미괄과 두괄은 바로 용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튼 연역이든 뭐 귀납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글들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논리 피라미드로 잘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단 초고를 써놓고 이 초고를 어떻게 이렇게 이 논리 피라미드 조합할까 하다 보면은 빈 것도 생겨요. 아, 이게 부족하네. 여기는 되게 부족하네. 여기 너무나 많고 여기 너무 부족하네. 이런 것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어떤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글을 써놓고 그 글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논리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밸런스 혹은 뭐 누락된 거, 중복된 거를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직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바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굴려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까. 예. 그게 이제 작동이 될 때는 우리가 뭐 평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이 머리를 막 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바로 그렇게 굳이 무언가를 머리를 굴려서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머리 굴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바로 쇼 돈텔의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쇼 돈텔은 이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우리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텔, 설명하지 말고 쇼, 보여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링은 뭐고 쇼잉은 뭘까요? 예, 같은 글이지만 텔링은 독자가 머리를 막 굴려야 이해되는 게 바로 텔링의 세계예요. 예. 뭐 논문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쇼잉은 뭘까요? 여러분들 광고 카피 같은 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걔들은 우리가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우리 뇌리에 스티커처럼 착착 달라붙죠, 그죠? 예. 얘들은 어떻게 이런 인정 노력을,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것을 인정 노력이라고 하는데, 인정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 뇌리에 착착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건 뭐냐면요, 직관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통의 무기를 쓰는 것이죠. 이 직관성과 구체성은 이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인정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내용을 알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 한복판에 하얀 포장지가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포장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양생중 주의하세요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왜 양생중 주의하세요라고 썼지? 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양생중이 뭔지 아시죠? 시멘트를 바르고 굳히는 걸 양생중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양생중 주의하세요로 쓰면 지나가는 행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뭘 주의하라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죠? 그리고 밟지 말라는 거구나 까지 가는데 바로 두세 단계의 유추라고 하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그 시멘트를 밟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게 바로 텔링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쇼잉의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양생중 밟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그 정보를 즉각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가 있죠. 아무런 인정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밟을 확률은 거의 없죠. 그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나가는 한 행인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독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이게 그냥 어떤 이를테면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조직에서 우리가 쇼잉의 방식으로 소통하느냐, 텔링의 방식으로 소통하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예. 쇼잉의 방식으로 소통해야만이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소통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소통을 해야만이 사실은 우리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도 가능합니다. 예. 이 커뮤니케이션, 이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어떤 그 텔링의 형태가 아니라 쇼잉의 테스트가 됐을 때만이 더 이렇게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글은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 축사로 이렇게 이제 썼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 버전, B 버전이 있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죽음은 삶의 발명이나 최고의 발명품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주기에 한 것을 치워버려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끄러운 타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소리나는 마음의 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일 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즉각을 따르는 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 축사에서 일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A 버전 요약했어요. 또 B 버전 볼까요? 17세 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는 글에 감동받아
33년 동안 거울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1년 전 시한부 최종한 판정을 받았지만 세포 분석 결과 드물게 치료 가능한 종류로 판명나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중단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결되는 용기라는 사실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개 버전으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 거의 99%가 B 버전에 더 마음을 더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A 버전은 주장, 의견, 즉 텔링밖에 없어요. 근데 B 버전에는 A 버전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붉은 글씨 표시한 거.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 사례 이거죠. 이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B 버전에 여러분들이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텔링으로만 이루어진 글보다는 쇼잉과 텔링이 조화를 이루는 글들이 훨씬 더 독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글쓰기의 세계를 보면은 쇼잉과 텔링이 이렇게 나눠요. 쇼잉은 사실, 관찰, 구체, 개별, 묘사, 이야기, 비유, 인용, 통계 이런 게 바로 이제 쇼잉의 세계들이에요. 텔링은 의견, 평가, 추상, 보편, 설명, 논리, 의견, 추론, 분석. 아까 이제 해밍웨이는 설명하지 마, 텔링하지 말고 쇼잉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는 이제 텔링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쓰게 되면 텔링의 글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텔링만이 아니라 쇼잉까지도 함께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가져가야만이 독자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글 쓰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아, 내 글에 쇼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사실, 관찰, 구체, 개별, 묘사, 이야기, 비중, 통계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더 채워야 됩니다. 그냥 정량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글 속에서 쇼잉에 해당되는 게 한 70%, 텔링에 해당되는 게 한 30% 이런 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글을 쓸 때 훨씬 더 독자가 이제 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너스앤일 호손, 이 주홍 글씨를 쓴 호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적인 세상이 지독한 의심으로 자신을 공격해도 언제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전 인류에 맞서 자신의 유일한 사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글쓰기의 자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믿고 글을 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 조르발 쓴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글을 쓸 때 바로 이런 구애되지 않는 마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 두 가지의 명언들이 이제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쭉 주셨는데 질문 가운데 몇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렬 님이 이제 주신 건데요. 이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커리어로서의 글쓰기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죠, 그죠? 예. 저는 원래 이제 문학을 하려고 이제 대학 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 인생은 이제 뭐 문학으로 풀린 것이 아니라 또 신문 기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위한 또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글쓰기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어떤 곳에 가서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글쓰기 능력이 정말 그 사람의 커리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글은 과거에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만이 쓰는 거, 언론인만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쇼핑몰을 해도 글을 잘 써야죠. 그죠? 예. 그 상품을 소개하는 것들이나 SNS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이 글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요. 부티 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글을 쓸 때 힘들어 본 적이 있었는지요? 예, 당연히 힘들죠. 예, 엄청 힘듭니다. 예, 근데 글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죠. 그죠? 바로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또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무엇보다 보람 있는 게 바로 또 글쓰기의 세계입니다.
글을 쓸 때 이제 주제에 대한 생각이 얽히고 적절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글의 초고를 잘 써서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초고는 정말 빠르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고를 놓고 이 글의 주제를 뭘로 잡을지, 시작을 뭘로 할지, 그 다음에 이 논리 피라미드를 어떻게 짤지를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휘력은 이제 여러분들 이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 쓸 때 이 포털, 요즘 포털 사이트 보면은 다 어휘 사전들 다 제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내용들과 유사한 키워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유사어들, 유의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 어휘력이 풍부해지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타인에게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신영님이 얘기했는데요. 타인에게 보여야 됩니다. 타인에게 보여야만이 내 글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글을 쓰고 뭐 자기 그냥 노트 안에만 두든지 아니면 자기 그냥 하드 안에만 넣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이 한 사람이 보든 두 사람이 보든 글을 써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글을 누군가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을 써야만이 글의 실력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데뷔할 때는 되게 어설프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멋있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카메라 마사지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중들한테 자꾸 노출되면 될수록 더 이제 이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글도 보여야만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경로나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이현진 님이. 일단 뭐 컨텐츠 완성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제 원고 내용을 이렇게 출판사에 투고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어지간한 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출판사가 이렇게 선택해 줄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책을 내야겠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비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비 출판까지 안 가려면은 POD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책을 쓰고 그걸 이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맡긴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뭐 10권, 20권 이렇게 출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OD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책을 아주 저가에 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북, PDF나 이런 파일로 이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들한테 그냥 파일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기나 짧은 메모를 적을 때 제목을 쓰는 것이 좋은가요? 제목 쓰면 좋죠. 제목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글의 컨셉과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책도 잘 읽어야 했는데 책을 어떻게 잘 읽어야 잘 읽는 건가요? 책 많이 읽지 마세요. 책을 수박 겉핥기로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글의 머릿말과 목차를 잘 읽어야 돼요. 머릿말과 목차 속에 그 글의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도를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글을 읽어야만이 제대로 읽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편적인 정보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가볍게 시작하시는 글쓰기 훈련. SNS 해보세요. SNS 해보거나 블로그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쓰게 되는 댓글이라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A라고 썼을 때와 B라고 썼을 때 어떻게 독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이제 내 삶을 펼치는 글쓰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여러분들의 삶을 펼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가 바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펼치는 좋은 글을 쓰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